여러분은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1800년 전 중국 삼국시대의 배신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더십, 인간관계, 그리고 조직 관리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배신 사건은 모두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실제 역사입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와는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신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편을 바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약속을 어기는 것일까요? 삼국시대는 군웅할거의 시대였습니다. 한 나라가 쇠약해지면서 수많은 군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편을 바꾸는 것이 때로는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편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저버리고 주군을 직접 해친 경우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조차 충격을 받았던 사건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배신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덕분에 함께 삼국지 역사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포라는 인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중여포, 마중적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중에는 여포요, 말 중에는 적토마라는 뜻입니다. 당대 최고의 무장이라는 칭찬입니다. 여포는 병주 오원군 출신입니다. 정확한 생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150년대에 태어나 199년에 죽었습니다.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병주에서 무관으로 일했던 여포는 당시 병주자사 정원의 눈에 들어 주부라는 직책을 맡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장쯤 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189년, 역사의 물줄기가 바뀝니다. 영제가 죽고 어린 소제가 즉위하면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혼란 속에서 동탁이라는 인물이 낙양으로 들어와 권력을 장악합니다. 동탁은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군대를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진수의 삼국지 여포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탁이 여포를 꿰어 정원을 죽이게 했다고 말입니다. 여포는 자신을 신뢰하고 가까이 대한 상관을 죽였습니다. 그 대가로 기도이라는 높은 관직과 동탁의 양아들 자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을 발탁하고 키워준 상사를 죽이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난세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였을 것입니다. 여포는 동탁의 양아들이 되어 늘 그를 경호했습니다. 중랑장에 도정우까지 올랐습니다. 실권자의 최측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탁은 성격이 억세고 편협했습니다. 화가 나면 뒤실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동탁이 여포에게 수국을 던졌습니다. 수국이란 창 비슷한 무기입니다. 여포가 민첩하게 피해서 망정이지 죽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여포의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여포는 동탁의 집에서 중압, 즉 중문을 지킬 때 시중드는 여인과 몰래 정을 통했습니다. 이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여인을 초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했습니다. 왕윤의 연관계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관중의 극적 연출입니다. 정사 기록은 더 현실적입니다. 여포는 수국 사건으로 불안했고 여인 문제로 두려워했으며 같은 병주 출신인 왕윤이 동탁 제거를 제안하자 동의한 것입니다. 192년 음력 4월 23일입니다. 황제 유엽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는 모임이 미양전에서 열렸습니다. 동탁도 입궁했습니다. 여포는 기도의 이숙과 공모의 위사로 위장한 10여 명을 북액문에 매복시켜 두었습니다. 동탁이 북액문을 통과하자 이숙이 먼저 창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조복 속에 갑옷을 입고 있어서 팔에 부상만 입었습니다. 낙마한 동탁은 급하게 여포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구해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서를 받들어 역적 동탁을 치노라. 동탁이 소리쳤습니다. 개 같은 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포는 창으로 동탁을 찔러 죽였습니다.
동탁을 죽인 여포는 일시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30여일 만에 동탁의 잔당인 이각과 곽사에게 패의 장안에서 달아났습니다. 이후 여포는 각지를 떠돌았습니다. 원수를 찾아갔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원소를 찾아갔으나 여포의 약탈 행위에 원소도 두려워했습니다. 장막을 찾아갔으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196년 여포는 유비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유비는 관대하게 여포를 소패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197년 유비가 비운 사이 서주를 기습해 빼앗았습니다. 유비의 처자까지 사로잡았습니다. 198년 조조와 유비 연합군이 합의를 포위했습니다. 여포의 부하 후성, 송원, 위속이 배신하여 여포를 묶어 조조에게 넘겼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평생 남을 배신한 여포가 결국 자신의 부하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포로가 된 여포는 조조에게 자신을 선봉으로 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조조가 잠시 망설이자 유비가 말했습니다. 여포가 정원과 동탁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조조는 여포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여포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포는 무예는 뛰어났지만 인간관계는 파탄이었습니다. 두 번의 배신으로 얻은 것은 일시적인 지위와 권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은 신뢰, 명예, 그리고 결국 목숨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는 여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용맹하고 무예에 뛰어났으나 지략이 없고 변덕스러웠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포 같은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의리가 없는 사람,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여포처럼 말입니다. 진등이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여포, 장군을 대하기를 마치 호랑이를 기르듯 해야 합니다.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 배가 불러야 합니다. 배부르지 않으면 사람을 물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매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굶주리면 솜씨를 발휘할 것이고 배부르면 나라가 버릴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을 쓰는 것은 호랑이나 매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고 언제 배신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장수입니다. 장수는 양주 무의군 조려현 출신입니다. 막내 삼촌인 장제의 휘하에 있다가 196년 장제가 전사하자 그 세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거점은 완성이었습니다. 장수는 군사력은 있었으나 물자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주자사 유표와 연합해 지원을 받으며 조조에 대항했습니다. 197년 부족함을 견디지 못한 장수는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항복이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수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조조의 세력이 강했고 자신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조조는 장수를 받아들였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난세에는 항복한 장수를 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조조의 실수. 하지만 조조가 큰 실수를 합니다. 정사 삼국지 장수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조가 장제의 과부를 취했고 이에 장수가 분노했다. 장제는 장수의 삼촌입니다. 그 과부는 장수의 숙모입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관계입니다. 조조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조는 평소 유부녀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여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수에게는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항복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조는 장수의 호위무사 호거화를 칭찬하며 금을 주었습니다. 장수는 이것을 자신을 제거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상사가 부하의 감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그 부하가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장수는 모사 가후와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합니다. 장수는 병력을 몰래 배치하고 조조의 진영을 기습했습니다. 이 습격으로 조조의 장남 조항이 죽었습니다. 조카 조한민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최고 호위무사인 전이가 조조를 지키다가 전사했습니다. 전이는 조조가 가장 신뢰하던 맹장이었습니다.
80근짜리 쌍철극을 휘두르는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맨손으로 적들을 막아 조조가 탈출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조조 자신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조는 무음으로 간신히 퇴각해 군을 수습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신뢰하던 무장을 잃었고, 자신도 죽을 뻔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조는 전이의 죽음을 더 슬퍼했다고 합니다. 아들 조항의 어머니인 정부인이 이에 분노해 조조와 결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9년 조조와 원소가 대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수는 모사 가후의 조언에 따라 다시 조조에게 귀순합니다. 가후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조조가 천자를 받들고 있습니다. 둘째, 원소는 이미 강해서 우리를 소홀히 대하겠지만 조조는 약해서 환대할 것입니다. 셋째, 조조는 패왕의 품격이 있어 사사로운 원한을 풀고 세상의 덕을 보일 것입니다. 조조는 장수를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양무장군에 임명하고 딸을 아들 조균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들을 죽인 원수를 다시 받아들이고 심지어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조조는 왜 이랬을까요? 첫째, 조조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장수의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조조는 자신의 실수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장제의 과부를 취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셋째, 조조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았습니다. 개인적 원함보다 천하 통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장수는 이후 조조를 충실히 섬겼습니다. 200년 관도 전투에서 공을 세워 파강장군으로 옮겼습니다. 205년 원담을 경멸할 때도 종군의 시급이 2,000호로 늘었습니다. 당시 1,000호를 채운 장수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207년 장수는 죽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기록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수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리더는 부하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조조는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이번에는 실수했습니다. 항복한 지 얼마 안 된 장수의 가족을 건드린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이 조직을 이끄신다면 특히 새로 들어온 사람의 자존심을 고려해야 합니다. 능력만 보고 감정을 무시하면 언젠가 문제가 됩니다. 둘째,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조조는 개인적 원한을 넘어섰습니다. 장수를 다시 받아들인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하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감정에 매몰되면 큰 기회를 놓칩니다. 셋째, 용서와 포용의 힘입니다. 장수는 조조에게 용서받고 충성했습니다. 만약 조조가 복수심에 불타 장수를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장수는 원소에게 갔을 것이고 관도 대전의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귀순했습니다. 조조도 자신의 실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반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포처럼 거듭 배신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형주는 오늘날 후베이성과 후난성 일대입니다. 중국 중앙부에 위치해 서쪽의 익주, 동쪽의 양주, 북쪽의 사주를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제갈량의 융중대책은 이랬습니다. 익주와 형주를 모두 확보하고 천하가 변하면 한 장군은 형주에서 북쪽으로 완과 낙양을 향하고 다른 장군은 익주에서 동쪽으로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주는 촉한의 운명이 걸린 땅이었습니다. 208년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형주 남부를 차지했습니다. 손권은 강릉 등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 214년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자 손권은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15년 양측이 충돌 직전까지 갔으나 타협해 형주를 나눠 가졌습니다. 유비는 관우에게 형주를 맡겼습니다. 관우는 형주자사로서 남군, 무릉, 영릉을 다스렸습니다. 미방은 서주 동해국 구연 사람입니다. 그의 형은 미축입니다. 미축은 서주의 대오족이자 대부호였습니다.
유비가 서주에 있을 때 미축은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내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유비를 도왔습니다. 말 그대로 온 집안을 유비에게 건 것입니다. 미방은 미축의 동생입니다. 형제는 유비를 따라 각지를 전전했습니다. 조조가 서주를 장악했을 때 미방은 팽성국의 상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거절하고 유비를 따라 나섰습니다. 10년 이상을 함께한 측근입니다. 유비가 익주로 들어갈 때 미방을 남군 태수로 임명했습니다. 형주에서 관우 다음 가는 직책입니다. 유비의 처남이자 개국공신인 미방을 가장 중요한 후방에 배치한 것입니다. 부사에는 관우의 수하 장수였습니다. 공안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219년 관우는 북벌을 시작합니다. 번성을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조조가 보낸 우금과 방덕을 물리쳤습니다. 우금은 7군을 거느린 조조의 주요 장수였는데 항복했고 방덕은 끝까지 싸우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에 조조는 천도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관우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로 3만 명을 먹일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관우는 명목상 동맹인 오나라의 상관에 있는 손권군의 쌀 창고를 털어 식량을 충당했습니다. 이것이 손권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관우는 미방과 부사인에게 군량 보급을 맡겼는데 둘이 제대로 하지 않자 질책했습니다. 돌아가면 죄를 물겠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장수가 후방 보급 책임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편지로 말입니다. 미방과 부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손권은 형주를 빼앗을 기회로 봤습니다. 여몽은 병을 핑계로 물러나고 육손이 후임으로 왔습니다. 육손은 관우에게 낮은 자세로 편지를 보내 안심시켰습니다. 관우는 오나라 쪽 방어를 소홀히 하고 병력을 북쪽 번성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여몽은 병선 80척의 군사를 숨기고 상인으로 위장해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관우가 강변에 세워둔 봉화대들을 급습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관우는 오나라가 형주를 기습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몽은 먼저 형주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공안을 지키던 부사인에게 어릴 적 친구인 우번을 보내 항복을 권했습니다. 부사인은 고민했습니다. 형주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우에게 돌아가면 군량 문제로 문책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사인은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여몽은 부사인을 데리고 남군으로 갔습니다. 미방이 지키는 곳입니다. 미방도 여몽의 대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관우보다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형주를 잃은 책임, 군량 실수, 관우의 질책, 미방은 성을 나와 항복했습니다. 정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방은 관우와 개인적 친분이 좋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고 모반하여 손권을 맞이했다. 우번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방 혼자만 투항했으니 안심할 수 없다. 오나라 사람들도 미방의 항복을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만큼 급작스럽고 적극적인 배신이었습니다. 형주를 잃은 관우는 서왕에게도 밀렸습니다. 관우는 맥성으로 후퇴했습니다. 남은 병력은 수백 명뿐이었습니다. 관우는 돌파를 시도하다가 임저에서 마충과 반장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관우와 그의 아들 관평은 사로잡혀 손권 앞에서 참수되었습니다. 미방은 오나라에서 관직을 얻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 미축은 노였고 부끄러워 병이 나 죽었습니다. 동생의 배신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후일 우번이 배를 타고 가다가 미방의 배를 만났습니다. 미방의 관리들이 비켜달라고 하자 우번은 미방을 비난했습니다. 총나라의 계안보 신찬이라는 책에서는 미축은 자인 자중으로 존칭했지만 미방은 이름만 적었습니다. 223년 미방은 부사인과 함께 오나라를 위해 위나라에 투항한 장수를 토벌하러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신자가 배신자를 토벌하러 간 것입니다. 연희에서는 일흥대전 때 미방이 마충의 목을 베고 유비에게 항복했으나 유비가 참수했다고 하지만 이는 소설적 각색입니다. 정사에는 미방의 정확한 최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방의 배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관우는 뛰어난 무장이었지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병졸들에게는 관대했으나 선비들을 교만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미방은 유비의 처남이고 개국공신입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조직을 이끄신다면 능력만큼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적절한 인사 배치입니다. 미방과 관우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유비가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주와 익주는 거리가 멀어 일일이 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재앙이 되었습니다. 조직에서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배치하면 언젠가 문제가 됩니다. 셋째, 위기 시 리더의 언행입니다. 관우가 돌아가면 죄를 물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은 실수였습니다. 전장에서 후방을 위협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갈량은 나중에 이엄희 군량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처벌하지 않고 퇴직시켰습니다. 더 신중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리더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동맹 관리입니다. 관우는 오나라의 쌀창고를 털었습니다. 명목상 동맹이었지만 마음대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이 손권에게 명분을 주었습니다. 동맹은 신뢰가 기반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배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신뢰의 파괴였습니다. 여포는 양아버지를, 장수는 항복받은 주군을, 미방은 20년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둘째, 모두 개인적 이익이나 두려움이 작용했습니다. 여포는 승진과 생존을, 장수는 명예와 안전을, 미방은 처벌에 대한 공포가 동기였습니다. 셋째, 모두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포는 거듭된 배신으로 결국 아무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수는 한 번의 배신 후 진심으로 귀순에 충성했습니다. 미방은 배신 후에도 살았지만 역사는 그를 배신자로 기록했습니다. 진수는 정사 삼국지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포에 대해서는 용맹했으나 지략이 없고 반복무상했다. 패망한 것이 당연하다. 장수에 대해서는 조조의 병법에 따라 큰 공을 세웠다. 관우에 대해서는 형주를 잃고 몸이 죽은 것이 당연하다. 역사는 엄정합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성과 판단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 1800년 전 삼국시대의 3가지 배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여포의 이중 배신, 장수의 반란과 귀순, 미방의 형주 배신. 이 사건들은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실제 역사입니다. 소설 삼국지연의가 각색한 부분과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18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신뢰와 배신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이 배신자들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천하에 죽일 배신자들 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더 깊이 있는 삼국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